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평생을 정색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진지일색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 네, 평생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슬하에서 주홍 글씨를 받고 자란 딸이 있고요. 그 딸에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정지아 작가의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우프죠?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블랙 코미디인가 싶었다가 갑자기 이와 유사하게 시작하는 어느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무슨 소설인지 아시겠나요? 조금 더 들려드릴게요.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식, 근조. 이제 눈치채셨죠? 장차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영원히 잊히지 않을 소설의 이 처음 몇 줄이야말로 내적인 광채가 제한되지 않은 채 요약되는 다이아몬드의 면처럼 가장 적게 말하면서 가장 많은 것을 암시하는 저자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의 대표적인 견본인데요. 바로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까뮈의 이방인과 비슷한 도입부를 선택했을까요? 이방인에서 까뮈가 우리에게 하고자 했던 말은 죽음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자는 거였잖아요. 세계가 그토록 나와 닮아서 마침내 그토록 형제 같다는 것을 깨닫자 나는 전에도 행복했고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꼈다. 이게 이 비극적인 소설의 진정한 결론이죠. 아버지의 해방일지에서는 평생 빨치산으로 살아온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니, 등장하기보다는 그런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소설 내내 빨치산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말과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빨갱이하고는 전혀 모습이 다릅니다. 장례식을 통해 되돌아본 아버지는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처럼 캉디드, 즉 순백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죠. 다시 말해 너무나 순수한 인물이며 회색이나 검정색인 세계 속에서 돋보이는 흰색의 인물이어서 그 흰색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회색과 검은색 조를 더욱 눈에 띄게 하며 그럼으로써 그 어두움을 고발합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배척과 갈등의 말, 금기어로 여겨져 온 빨갱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유령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 시절을 보낸 이들의 세계를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다만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만나는 얽히고 설킨 사연들에 빠져들다 보면 그들이 빨갛지도 파랗지도 않은 그저 저마다의 삶을 꾸려온 사람이었음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저자 정지아 작가는 네, 맞아요. 빨치산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바로 그 주홍 글씨를 승화시켜 1990년 장편소설 빨치산의 딸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죠. 김유정 문학상, 이효성 문학상 등 각종 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현대문학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뭐랄까, 그녀의 글을 읽다 보면 사람을 울리다가 웃기다가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녀만의 문체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토록 강조했던 작가로서의 자신만의 문체나 화법 말이죠. 아버지의 장례식이라는 사건 하나로
잊히거나 지워진 우리 현대사의 상흔들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펼쳐놓고 관련 인물들을 죄다 불러내 각각의 사연들을 풀어놓음으로써 이미 소멸한 아버지를 불멸의 존재로 소생시킨 미스터리 같은 한 남자가 헤쳐온 역사의 경랑, 정지아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시대의 온기,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오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아버지는 시골 태생이긴 하지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다.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웠지만 정작 자신은 노동과 친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에게 노동은 혁명보다 고통스러웠다.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총 맞아 죽는다는 전직 빨치산이 고추밭 김 매는 2시간을 참지 못해 쪼르르 달려와 맥주컵으로 소주를 원샷할 때마다 나는 내심 비웃으며 생각했다. 혁명가와 인내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인내할 줄 아는 자는 혁명가가 되지 않는다는 게 고등학생 무렵의 내 결론이었다. 고통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잘 참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그저 견딘다.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 들고 일어나 누군가는 쌈꾼이 되고 누군가는 혁명가가 된다. 아버지는 잘 못 참는 사람이다.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파가 득세하는 것도 참지 못했고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하라는 봉건 잔재도 참지 못했으며 가진 자들의 횡포도 참지 못했다. 물론 2시간의 노동도 참지 못했다. 그런데 얼어 죽을 것 같은 고통은, 굶어 죽을 뻔한 고통은,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은 동료들이 바로 곁에서 죽어가는 고통은 어떻게 견뎌냈을까? 신념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내려와봤자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뿐이라는 지극히 절망적인 현실인식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네, 얼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굶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은 동료들이 바로 곁에서 죽어가는 고통을 겪어낸 전직 빨치산인 아버지가 고작 고추밭 김 매는 2시간을 참지 못해 소주 한 병에 기대는 모습을 보며 고등학생이었던 딸은 혁명과 인내의 상관관계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긴 이 지상에서 겪는 고통이 그리 만만한 것은 결코 아니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총 맞아 죽는 고통을 겪었지만 이젠 극복했어. 끝.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 사람은 어쩌면 큰일이 닥칠 당시에는 얼결에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은 지속되죠. 격렬한 사고가 지나간 후 일상으로 그것을 버텨내야 합니다. 서슬퍼런 독재에 맞서 아닌 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이들은 무단횡단을 한다고, 담배꽁초를 버린다고, 새치기를 한다고, 피도 안 마른 어린 것들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손가락질하며 핏대를 올리던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을 보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노여움에 치가 떨려본 자들이죠.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딸은 바로 이런 아버지의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전직 빨치산이 아닌 그저 그 앞에 놓인 길을 성실하게 살다간 한 사람이었음을. 아버지를 친자식처럼 따르던 동네 총각 학수. 점잖고 쌍욕 한 번 내뱉지 않던 그가 아버지 때문에 동네 노인정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노인정에서 감을 따기로 된 읍사무소. 붉은 감나무에 감을 따러 아버지가 혼자서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얼굴에 상처가 난 거죠. 이에 학수는 아버지를 앞세우고 노인정을 쳐들어가 우리 아버지 이리 맹근 사람 누구냐?
현상금까지 걸고 한바탕 소란을 피웁니다. 185cm에 히말라야 등반과 스킨스쿠버로 다져진 다부진 몸매의 소유자인데다 한때 장군을 꿈꾸고 육사에 진학하려 했다가 보기는커녕 들은 적도 없는 막내 작은아버지가 여순사건대 행방불명된 탓에 좌절되구만. 사나이 중에 사나이 학수. 씨부럴, 당신들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우리 아버지가 나무를 타? 이에 놀란 노인들. 누가 시켰까니? 여기저기서 고개를 주걱거리는 노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긴 아버지는 누가 시켜서 나무에 오를 사람이 아니었죠. 스스로 자원했을 게 분명합니다. 학수 또한 모르지 않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분기탱천한 연기를 서슴지 않은 그의 마음을 딸은 알고 있지만 여지껏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학수는 높이 치켜들었던 현상금 20만 원을 노인정에 쾌척합니다. 그리고 더 두툼한 봉투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말하죠. 아버지, 뭔 일 있으면 밤이고 새벽이고 전화하시오. 나가 만사 제끼고 불이 나게 달래와서 싹 다 아작을 내불란게. 그날의 노인정 사건을 회상하는 학수 앞에서 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들어보실게요. 아버지는 어떤 자식을 원한다 표현한 적이 없었고 내게 서운하다거나 모자라다거나 하는 말도 한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날 아버지는 행복했을 것 같았다. 불황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무식이고 나발이고 내 뒤에 이렇게 듬직한 자식이 있다. 그걸 모두의 앞에서 입증한 셈이니 어느 아버지인들 행복하지 않았으랴. 학수는 노련한 사람이다. 아버지처럼 컵에 술을 따라 들이켜는 학수를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학수는 지금 옛 추억을 상기하는 척, 저 혼자 잘난 나에게 엿을 먹이고 있는 것이다. 너는 대체 어떤 딸이었냐고. 어떤 딸인지, 어떤 딸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지 않았다. 누구의 딸인지가 중요했을 뿐이다. 빨치산의 딸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 치는데 나는 평생을 바쳤다. 아직도 허우적거리는 중이다. 빨치산의 딸이라는 말에는 빨치산이 부모라는 전제가 존재한다. 그 부모에게도 마땅히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듯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을 만큼 빨치산의 딸이라는 굴레가 무거웠다고 나는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변명을 들을 아버지는 이미 갔고 나에게는 변명의 기회조차 사라졌다. 그 사실이 뼈아파 나는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다. 아버지를 위한 울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울음이었다. 아버지 가는 길에까지 나는 고작 그 정도의 딸인 것이다. 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너는 대체 어떤 딸이었냐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아서. 아버지 가는 길에까지 나는 고작 그 정도의 딸이라는 말에 마치 저를 돌아보는 것 같아서 참 먹먹했습니다. 당사자인 작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년기에 나는 매일같이 동네 초입 팽나무 아래 앉아 읍내로 뻗어있는 신장로를 보았다. 그 너머의 세상을 상상하며. 성장기에 나는 먼 데서 기적이 울릴 때마다 그 기차가 가닿을 서울을 꿈꾸었다. 지금보다 더 멀리, 더 높이. 그렇게 동동거리며 조바심치며 살다가 알게 되었다. 빨치산의 딸이므로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의 비극은
내 부모가 빨치산이라서 시작된 게 아니었다.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고 싶다는 욕망 자체가 내 비극의 출발이었다. 50 넘어서야 깨닫고 있다. 더 멀리, 더 높이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행복도 아름다움도 거기 있지 않다는 것을. 성장하고자 하는 욕망이 오히려 성장을 막았다는 것을. 고향에 돌아오니 서울서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 천지다. 사람이 오죽하면 긁었냐. 아버지 18번이었다. 그 말 받아들이고 보니 세상이 이리 아름답다. 진작 아버지 말 들을 걸 그랬다. 아버지 딸, 참 오래도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도 뭐 환갑 전에 알기는 했으니 쭉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애기도 하기 이 쉬운 말을 환갑 목전에 두고 아버지 가고 난 이제야 합니다. 네, 어쩌면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평가는 바로 자식들이 매기는 점수라는 말이 있죠. 우리네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들을 패배자로 볼까봐 걱정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네 아버지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 생각하니까 아빠를 생각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빠는 내 의견에만 신경 쓰면 돼. 내 의견은 I love you야.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